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칩이 작아지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노광장비나 회로 선폭을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자의 심장인 게이트 소재를 바꾸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계가 왜 30년 넘게 잘 쓰던 폴리실리콘을 버리고 다시 금속 게이트로 돌아가야만 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게이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짚어볼까요? 트랜지스터를 수도꼭지에 비유한다면 게이트는 바로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를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하듯 게이트는 전압을 이용해 전자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하죠. 이때 채널을 강력하게 쥐고 흔들려면 커패시턴스라는 값이 커야 하는데요. 유전율이 높거나 면적이 넓거나 혹은 산화막 두께가 얇을수록 제어력이 강해집니다. 반도체 초창기에는 게이트 소재로 알루미늄을 썼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660도만 되어도 녹아버려서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1000도가 넘는 열도 끄떡없이 버티는 덕분에 게이트를 먼저 만들고 소스와 드레인을 나중에 만드는 셀프 얼라인이라고 하는 자기정렬 공정이 가능해졌죠. 덕분에 공정 오차는 줄고 집적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평화로운 폴리실리콘 시대가 이어졌지만 반도체가 나노 단위로 작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어력을 유지하려고 게이트 산화막 두께를 계속 줄이다 보니 어느덧 원자 수십 개 수준인 2나노미터 이하까지 얇아진 거죠. 여기서 기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자가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 배터리는 광속으로 닳고 칩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폴리실리콘 자체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폴리공핍 효과인데요. 전압을 걸면 반도체 성질을 가진 폴리실리콘 내부에 전하가 없는 층이 생겨납니다. 이게 마치 산화막이 더 두꺼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우리가 기껏 얇게 만든 산화막의 성능을 깎아먹습니다. 얇은 산화막을 쓰는 미세 공정에서는 이 유령 산화막이 정말 치명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폴리실리콘은 금속보다 저항이 높아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RC 지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건 붕소 침투 현상입니다. 피모스를 만들 때 넣는 붕소 원자들이 너무 얇아진 산화막을 뚫고 채널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문턱 전압이 멋대로 변하면서 소자의 신뢰성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신소재를 가져옵니다. 바로 유전율이 높은 하이K 물질인 산화하프늄입니다. 이 녀석은 물리적으로는 두껍게 만들어서 전자의 터널링을 막으면서도 전기적으로는 아주 얇은 막과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죠. 하지만 뜻밖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하이K 물질은 궁합이 최악이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결함이 생겨 문턱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 나타났고 전자의 이동도까지 뚝 떨어졌죠. 여기서 업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이K를 제대로 쓰려면 폴리실리콘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하이K 메탈 게이트입니다. 다시 금속으로 돌아온 거죠. 금속은 자유전자가 무한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유령 산화막, 즉 공핍층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이K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차단해 채널의 이동도를 회복시켜주고 게이트 저항까지 획기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알루미늄을 버린 이유가 열 때문이었죠.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 중에는 소스와 드레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도가 넘는 고온 열 처리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금속 게이트는 이걸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온 공정도 하고 싶고 금속 게이트도 쓰고 싶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답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게이트 라스트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열에 강한 더미 게이트, 즉 가짜 게이트를 만들어 고온 공정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가짜 게이트를 쏙 파내고 그 자리에 진짜 금속을 채워넣는 거죠. 이 혁신적인 발상 덕분에 열 손상 없이 깨끗한 하이K 메탈 게이트 구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 게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엔모스와 피모스의 각기 다른 금속을 쓴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달리 금속은 도핑으로 성질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엔모스에는 이람수가 낮은 티타늄 알루미늄 계열을, 피모스에는 이람수가 높은 질화 티타늄 계열을 사용하여 각각의 소자의 최적화된 성능을 뽑아냅니다. 자,
최종 비교를 해볼까요? 폴리실리콘과 산화규소 조합에 비해 하이K 메탈 게이트는 누설 전류는 낮고 공핍 현상은 없으며 저항까지 낮습니다. 비록 공정 난이도와 비용은 수직 상승했지만 이제 고성능과 전력 효율을 위해 하이K 메탈 게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하이K 메탈 게이트가 처음 상용화된 건 인텔의 45나노미터 공정부터였습니다. 덕분에 멈출 뻔했던 무어의 법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고든 무어는 이를 두고 1960년대 후반 이후 트랜지스터 기술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칭 속도는 20% 이상 빨라졌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소재가 폴리실리콘에서 다시 금속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엔지니어링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금속 게이트 기술은 현재의 핀패드를 넘어 차세대 구조인 게이트올 어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모든 현대 반도체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반도체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